이제 부담부 증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배웠어요. 그럼 계산 문제의 이제 핵심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가 있다라는 건 맨 처음에 어떤 취득을 했을 거고, 그리고 부담을 가진 부증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채무 인수가 있겠죠.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이 증여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이 증여.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를 갑이 을에게 했다라고 하면 갑은 양도세를 내면 되고 을은 증여세를 내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문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채무가 6억이라고 해볼게요. 쟁점이 2개 정도 있어요. 채무가 6억이고 자산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증여는 4억이 되는 거고,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양도가액은 채무 인수액이 되는 거죠. 무조건 채무 인수액 6억. 문제는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이 자산을 취득을 당시에 5억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당시에 얼마 소싱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취득가액이니까. 취득가액을 지금 5억으로 다 넣을 수는 없죠. 유상 이전분이 60%고 무상 이전분이 40%란 말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야? 5억 중에서 유상 이전분에 해당하는 60%에 해당하는 분만이 취득가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3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예요. 요걸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요걸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 다음 쟁점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 이거지. 이게 10억이 지금 그냥 주는 거잖아. 매매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주는 거잖아. 이 가액을 어떻게 정할 거야? 계약서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가액. 이 가액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액은 하나는 시가. 그 시가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평가되는 시가가 있어요. 매매 사례 가액. 감정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죠? 그 두 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증여세법상 시가. 상증법 시가. 혹은 그게 없으면 정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정 없으면 기준시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상증세법상 시가로 10억이 된 건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된 건지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죠? 어차피 기준시가로 하든 뭘 하든 이건 똑같아. 양도가액은. 하지만 취득가액은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겠죠. 취득가액. 이게 시가면 뭐 10억이라고 하면 이게 10억이라고 하면 비율이 60%가 되겠지만 8억이라고 하면 비율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8억이라고 하면 75%가 되는 거 아니야. 요거에 따라 달라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건 기타 필요 경비죠. 이 기타 필요 경비가 여러분 이게 틀리는 이유가 쟁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항상. 기타 필요 경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실제 필요 경비를 쓸 수도 있고 계산 공제를 쓸 수도 있죠. 계산 공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증세법상 시가로 갔으면 이건 실제 필요 경비 쓰시면 돼요. 상증법 시가로 갔으면 계산 공제는 뭐로 갔을 때? 저 가액이 기준 시가로 갔을 때. 전혀 다른 기타 필요 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계산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계산. 요게 부담부 증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가보면 증여가액 중 10억 중 그런 거죠. 혹은 8억 중 파란색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나와 있죠. 그건 증여가액 중 인수한 부분의 상당액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돼요. 근데 양도가액은 무조건 채무상당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양도 당시의 가액이 무조건 증여가액이야.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것과 분모가 일치하니까 약분하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채무인수액이 된다고. 그렇지만 취득가액은 앞에 있는 취득가액과 분모가 일치할 리 없는 거죠. 비율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래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여기다 놓고 계산해 볼까요? 있는 거 있으니까. 자, 갑은 13년 1월 10일에 토지를 취득한과 동시에 등기했고 K은행에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취득 당시 차입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후 갑의 조카인 5천인가? 어쨌든 조카인 19년 을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아요. 조카한테 왜 증여?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조카한테 왜 증여를 합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면 저쪽 조카도 분명히 증여를 했을 거야. 현실에선 양빵으로 쳤겠지. 유명한 말로 교차 증여라고 그래. 양빵으로 치는 거야. 나도 조카한테 주고 여기도 조카한테 주는 거야. 나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양빵으로. 그러면 증여세 누진세율이 이게 감소가 될 수 있거든. 어쨌든 간에 차입금 2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이죠. 부채도 떠안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가액은 여기 보니까 증여 당시 가액이 6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은 4억 5천. 이 4억 5천이 이때 가액이 4억 5천이라는 거고 이때는 6억이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금액이 6억이라는 거죠. 여기. 그렇죠? 이게 6억이라는 거지. 그리고 채무 인수액이 2억이라는 거지. 아, 증여액은 4억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억이 뭐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900이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 그럼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양도가액은 2억 원이 됩니다. 채무 인수액이 2억 원이었으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4억 5천인데. 전체 증여 당시의 시가가 6억이잖아요. 그 중에 인수 부분이 2억이죠.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취득가액 1억 5천이죠. 그렇죠? 자, 기타 필요 경비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기준 시가를 보진 않아요. 실제 경비가 9억이지, 9억. 그렇죠? 그런데 9억이다. 900이지. 이 900이라는 게 이때 발생한 게 900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 900이라는 게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자본적 지출액은 이거랑 마찬가지지. 사실 시점만 다르지. 그럼 이 900도 요걸로 쪼개지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 900도 쪼개지는 거지. 쪼개지는 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300 되겠네. 그래서 요 900도 쪼개진다는 거예요. 900도. 잘 구별하셔야 돼. 잘. 얘도 쪼개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쉬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뭐 양도 소득세 관련 작성 비용이 들어갔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양도 비용이죠. 두 개로 쪼갤 비용이 아닌 거지. 그럼 전체를 다 빼주는 거지. 그런 게 시험 문제 2차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이게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전체에 대한 비용이니까 2억 원에 대한 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중간에 발생한 거면 증여와 매매로 쪼개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요게 세무회계 주요 토픽이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가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회계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숫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주 기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4,7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700이 양도 차익.
과세표준까지 계산하라 돼 있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때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기가 13년 1월, 19년 9월이죠. 6년 이상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2단이죠. 그럼 12% 되겠네. 12% 공제하면 거기 답을 보면 564만 원. 기본공제 빼고 나면은 과표는 3,886만 원. 그죠? 갑은 이걸 기준으로 세액을 내면 되고, 을은 증여세 내야 되겠죠. 을은 증여세. 자, 그 밖에 특례 있죠? 교재 702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말 문제로 객관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왜냐면 국세기본법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재산을 같이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재산이나 혹은 사업을 같이 하면은 그들을 이제 공동 소유자, 공동 사업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공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연대납세무라는 게 있어요. 연대납세무. 이걸 팔면. 근데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의 특칙으로서 연대납세무가 없어. 그래서 사업소득도 원칙이 연대납세무가 없었죠. 다만 거짓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해서 신고하면 그때는 연대납세무가 있었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할 거냐? 양도소득은 연대납세무 없는 거야. 그게 거기 나 있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고요. 연대 납세의무가 배제됩니다. 각각 납세의무 지는 거예요. 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한번 봅시다.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둘이 5대5 가지고 있어, 부부가. 그래도 여러분 9억 원을 기준으로 해. 만약에 15억짜리 했으면 7억 5천, 7억 5천원이 아니야. 고가주택 판단은 같이 보는 거야. 15억이죠? 그렇지만 전체 양도차익은 15억을 가지고 쭉 계산해. 거기까지 왔지. 그리고 80% 공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0억에 팔아도 쪼개져. 지분이 5대5니까. 즉 과표가 둘이 반반 날아가는 거야. 그 적어진 과표도 반반 날아간다고. 지금 이해하시죠? 고가주택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계산은 원칙대로 똑같이 계산하는데 과표를 둘이 정확히 쪼개는 거야. 기본공제도 각자 250 받아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비싼 집은 무조건 공유하면 세금 무지하게 줄어드는 거야 또. 지금 이해하셨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공유로 하는 거라고. 공유로 와이프하고 같이. 그러면 얼마 안 나오는 세금도 반으로 줄어들어. 반으로. 이해하셨어요?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세긴 한데 사람들이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또 드물어.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아야 돌물지. 한 7, 8년 가지고 있어. 한 5년 이렇게. 그래서 40% 정도 받잖아요. 그럼 좀 나오긴 나오잖아. 근데 그걸 또 쪼개는 거야. 누진과세잖아. 그죠? 그러면 세금이 몇백, 몇천 줄어들어. 몇천. 공유로 사는 게 최고야. 다만 공유로 살 때는 처음에 비싼 집 한 15억 정도 된다 산다 쳐봐. 7억 5천이 필요하죠? 각자. 와이프가 가정주부면 7억 5천이 없지. 자금 출처가 없잖아. 옛날에 그냥 좀 직장 다녔던 거 있으면 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2억 정도 있으면 나머지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잖아. 현금 쭉 6억 증여세 신고하고 자금 출처 마련된 거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 사서 팔면 또 양도차익 생기죠? 그럼 양도차익 각자 가지고 가는 거잖아. 또 같이 공유로 또 사고 또 팔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엄청 세배 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다 공유로 사는 거야. 공유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혹시라도 하게 되면 무조건 공유로 사는 거야. 공유로. 그래야지 세금이 엄청 싼 거야. 그렇죠? 자, 703페이지 갑니다. 이제 세율이에요. 세율.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부동산은 기본 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2년 미만이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다만 주택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잖아요. 그럼 기본 세율이고 일반적인 토지 부동산은 40%. 1년 미만이면요. 주택은 40%, 기타 자산은 50%. 다 외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기세요. 조합을 줄 것까지는 모르겠고. 비사토 있죠? 비사토. 비사업용 토지 플러스 10% 합니다. 플러스 10%. 2018년 이후 양도분이니까. 16에서 20, 52%. 올해 회계사 시험에 요게 나왔죠.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그런데 세율표는 뭐 줬냐면 10% 가산된 거 안 줬어.
세금을 그래서 다시 다 계산했더라고 애들이. 바보들. 오른쪽 주 5번 가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토는요. 그냥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이걸 냈네. 회계사 시험 2차 시험에. 좀 과다하다 싶죠? 이게 소고가세하고 연관이 있는데 내가 취득할 당시부터 적용하지 않겠다고 딱 법에 주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요거 언제 한 거야? MB 때 한 거야. MB 때. 그래서 우리 그리워하셨나 봐. 어쨌든 출제위원이 MB 때 2009년에 취득한 그걸 내셨네. 그걸.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세율표도 없는데 다시 세율을 그걸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푸는 그런 성실함 훌륭하죠. 하지만 부동산계에서는 성실함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봤을 때 그래서 원래 세율표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맞았어. 미등기는 70%. 요건 잘 기억하세요. 미등기는 시험 문제 시험 안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식도 다 못 외운다고 봅니다. 주식도 그냥 한두 번 보시면 되고 기타 자산 기본 세율 적용되는 거고 기타 자산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가진 주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의 주식 걔도 똑같이 10% 가산합니다. 파생상품 현재 10%예요. 이게 탄력세율이야. 국회에서는 세율의 범위만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걸 탄력세율이라고 하고요. 10% 적용하게 돼 있어요. 넘기세요. 706페이지에 가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는데 거기 표를 보니까 2주택자는 10% 가산하는 거고요. 3주택자는 20% 가산하는 거예요. 인생 상식으로 알고 있어.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어떻게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근데 왜 인생 상식? 또 여러분들 세무사 공부한다 그러면 회계사 공부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물어보죠. 다주택자 제일 많이 보는 게 양도세 제일 많이 물어보죠. 집 팔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입을 닫으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요 정도는 얘기해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가산된다. 10% 20%. 요 정도만 얘기해도 공부는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얘기를 들 수 있잖아. 거기다 대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큰일 날 수가 있어. 혹시 못 파시는데 물어보지도 마. 못 파는데 물어봤더니 원룸이 9개 있는 건데 4층짜리인데 뭐 이렇게 얘기된다고. 그럼 벌써 여러분들 힘들잖아. 다 가구가 뭔지 다 세대가 뭔지 모르잖아요. 주방이 독립된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중요한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옥탑방이 있는지 중요한데 모르잖아요. 필로티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데 모르잖아요. 주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게 1층엔 편의점이 있어. 벌써 머리가 빠개지는 거지. 건드리지도 마. 또 엄마한테 얘기하셔야죠. 뭐라고? 엄마 세무사님을 찾아가세요. 난 아직 세무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 혹여나 원재훈 회계사님 얘기하지도 마. 나도 싫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얘기했어. 30억 이상의 겸용주택만 받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상가 건물 그 자체 주택 아닌 거는 받습니다. 주식도 받습니다. 주택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좋아. 자, 여러분들 20만원 30만원 받고 세금 계산해주면 안 돼. 평생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기장 빼고는 하면 안 돼. 기장.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넘겨. 이거 못해. 이거 어디까지 토할 것 같죠. 이게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야. 이거야 이거. 내가 왜 안 하는지 알겠어? 몰라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친한 지인이면 나한테 무조건 해달라면 해줘. 근데 반나절 걸려. 이거 다 검토하는데 반나절 걸려서 20만원 받을 걸 왜 하니? 나 그래서 돈도 안 받아. 아예 안 받아. 그냥 해줘. 그냥 받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손해배상에 엮여. 안 받으면 생색은 내고 그냥 되지. 20만원 그냥 밥을 얻어먹어도 얻어먹지. 그렇잖아요? 그냥 버려. 자 716페이지 감면 있어. 조세특례 제한법 나중에 배우면 감면 배우는 거고요. 717페이지 양가로 3번 중에 717페이지 양가로 3번 허위계약서라고 들어봤죠? 허위계약서, 다운계약서. 세무서 앞에 지나가면서 여러분 세무서 같은데 지나가면은 그 LED 간판으로 막 써져 있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부터 해서 쭉쭉쭉 나온다고. 이번 때는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끼는 내용이 있어. 그게 이게 대표적인 거야. 허위계약서 쓰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비과세랑 감면 안 해줘. 비과세 감면 안 해줘.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해봐요. 허위계약서 걸렸어. 1세대 1주택. 그래서 원래 계약서에는 10억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10억은 비과세 안 되니까 감면이. 계약서에 8억이라고 썼어. 근데 실제는 6억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나중에 걸렸어. 그러면 감면을 안 해줄 때 나오는 세액이 있을 거 아니야.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았을 때 세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세액이 0이야. 이거 감면을 안 해주고 그냥 계산해 보면 세액이 5천만 원이야. 그렇죠? 5천만 원 내야 돼. 한도는 이 둘의 차이로. 2억 잘못 썼잖아요. 2억을 한도로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야. 다운 계약서를 실제 7억 7천이야. 7.7억이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면 얼마를 감면 배제하는 거야? 3천을 배제한다는 거야. 3천. 이해하시겠죠? 2천 내라는 얘기야. 그게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야. 다운 계약서 쓴 금액과 그 둘 중 적은 금액.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규정 보시면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 빼기. 그럼 5천을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배제하는 거지. 빼는 건 안 왔을 때 산출세. 그렇죠? 그거랑 매매계약서의 차액 중에 적은 금액. 자, 납세 절차 가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우리 717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무조건 하는 거야. 예정신고. 파생상품 빼고는 다 예정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넘겨요.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래 하는 거야. 토지, 건물, 부동산은 2개월이 있다가.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3개월 줘.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있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해야 될 거냐. 납세부자는 달라도. 옛날에 헷갈려가지고 이게 실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에서 그냥 3개월을 풀어줬어. 양도세도 3개월. 그래서 밑에 파란색 부담부 증여 채무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건 3개월로 가고 있다. 주식은 옛날에 분기였는데 지금은 반기야. 반기. 7월 초에 양도했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1월 초에 양도했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8월 말까지. 그래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파생상품 없다. 예정신고 안 해도 모든 가산세 다 붙습니다. 예정신고 안 해도 모든 신고 가산세 다 붙습니다. 자, 오른쪽 719페이지. 자, 내가 1년에 2번 이상 양도했잖아요. 확정신고 해야 돼. 예정신고 한 번만 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누진과세가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럼 확정신고 면제.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파트 한 채 팔고 또 한 채 팔았어. 그럼 누진과세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팔 때 확정신고처럼 앞에 거랑 뒤에 거 합쳐서 내가 세금 냈으면 안 해도 되지만 각자 한 번씩만 냈으면 누진과세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때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넘기세요. 쭉쭉쭉쭉 넘겨요. 10-8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 내가 해외에 있는 자산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를 내야 돼. 그럼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거주자란 얘기죠. 거주자만 국외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거주자만. 미국에 집 팔았던데 비거주자인데 우리나라 국세청이 갑자기 마이크라떼 가서 아파트 팔았네? 다주택자야? 이러면서 세금을 걷어요? What? 그러겠죠. What?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이 마이클이 미국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얻었어. 그래서 미국에 집을 팔았는데 온 지 한 2년 됐는데 국세청이 엄마 주택을 팔았어? 양도세 내.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What? 그러겠죠. 그냥 떠나 그냥.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양도일에 속하는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얘기해. 한 5년은 살아야지. 5년은. 그래야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5년 살아야지 우리 말도 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점심에 여기 뭐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저기 강남역 저기 어느 쪽에 방향이더라?
맛집 괜찮아요. 맛집이라고 보시는데 우리 학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쪽 이제 여기 교보타워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 사거리 같은데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 대로변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학원 쪽으로 이렇게 요쪽 길 쭉 가다 보면은 지하에 뷔페 식당인가 있어요. 7,700원. 7,700원. 그래서 이윤엽 쌤하고 뭐 같이 갔었어요. 근데 뭐 제육볶음이랑 맛있어. 근데 제육볶음을 나르는 애가 미국이에요. 요리사 같은 애인데 셰프 같은 애인데 미국 애가 이걸 날라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로 뭐라 물어봤어요. 그때 한국말로 또 잘 대답해요. 이 정도 되면 코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정도 되는 애들 5년은 분명 이상 산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육볶음 이거 다 떨어졌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없다 그랬더니만 곧 갖다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사람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집 팔아도 세금 냅니다.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잘생겼습니다 그분. 자, 어쨌든 간에 양도소득의 범위 있죠. 범위. 양도소득의 범위는 토지 건물 블라블라 옆에 있죠. 그래서 국내 자산과 똑같아. 국내 자산과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국내 자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가액, 취득가액 다 필요 없어. 자, 밑줄 긋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오른쪽 이 72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국외자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배제합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얘도 해주는 거야.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 자산과 별도로 계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별도로 해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주 1 있어요. 별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주 1. 제가 체크해 주는 것만 다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안 나오면요.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것만 나와. 그것만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많이 생각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양도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어. 이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고 책에 예제가 없어. 거의 책에 없는데 이게 나올 만한 충분한 주제야. 자, 내가 US 달러로 파는 거야. US 달러로 미국에 있는 집을. 양도가액이 10만 달러야. 응? 취득가액이 10만 달러야. 양도 차이가 없죠. 근데 우리 법은 세금 내. 환차익이 있으면. 양도인 날에 환율이 있어. 1,200원이야. 취득일 날에 환율이 있어. 1,000원이야. 그래서 원래 환차익 자체는 과세하지 않아. 달러를 사서 달러를 파는 건 과세하지 않지만 물건에 섞인 건 과세. 그죠? 회계학 배우면 이런 거 배우지 않나? 그 국외 외환산 이런 거 안 배우나? 외환산? 배우죠? 그거 할 때도 그 외환산 평가할 때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니야. 얘가 그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그 외환산 손익도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고 얘가 OCI로 가면 그 외환산 손익도 OCI로 같이 물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이야. 어떤 자산에 대해서 1억 2천 1억 이렇게 하는 거야. 양도일의 환율, 취득일의 환율. 그런데 차입금이 있었던 거야. 차입금. 달러 차입금. 극단적인 경우로 얘가 10만 불 대출 받아서 이렇게 했어. 그럼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입금에서 손실이 다 발생한 거 아니야. 환차손이. 그럼 그거는 과세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옛날에 국세청이 이걸 과세했다고. 대법원까지는 안 갔는데 대구지방 고등법원에서 게임 끝냈어. 야, 이거 차입금을 다 벌었으면 번게 없는데 왜 이것까지만 해서 과세하는 건 가공에 이걸 과세하는 거다.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만 불이 있었어. 6만 불. 그러면 차입금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는 1,200원 빼기 1,000원. 그렇죠? 그럼 이게 환차손이 발생했지. 200원 곱하기 6만 불이지. 그러면 2, 6에 12. 1,200만 원 손실 본 거 아니야. 전체 양도차익은 800만 원만 양도차익 계산돼.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시냐면 차입금 따로 놓고 환차손을 계산해서 이걸 빼시는 방식이어야 돼. 요 계산 방식이 이렇게 해야 돼. 어설프게 하면 이게 무조건 틀려. 어떻게 얼마만큼 브렉다운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한번 읽어보면 다만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원이나 환차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액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6만 불 차입금에 대한 환차액을 제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같은 얘기로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개런티 합니다. 3년 정도 공부하실 분은 3년 정도 하실 분은 3년 안에 나온다고 봅니다. 3년 안에. 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10-9번 갑니다. 거주자의 국외 전출 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특례. 자, 이거 볼게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외국에서 있었어. 그렇죠? 거기다 옆에다 적어라. 국외 전출세라고 적어. 이걸 사람들은 국외 전출세라고 불러요.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주커버그 있죠. 주커버그. 그리고 사브린인가 있죠. 둘이 했던 거 아니야? 영화 안 봤어? 페이스북 창업 그 영화 있는데 어쨌든 사브린인가 걔가 있어요. 걔가 이제 미스 싱가포르하고 결혼을 하죠. 몰라? 어쨌든 미스 싱가포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나갔어 걔가. 그래서 페이스북의 주식을 팔았지. 페이스북 주식 얼마에 팔았냐면 4조 원. 4조 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조세 조약이라는 게 있어. 전 세계에. 조약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 차익은 대부분의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거냐, 거주지국 아니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 원천지국이라는 건 주식이 소재하는 법인이 있는 곳. 거주지국이면 얘가 사는 곳에서 과세할 거야. 둘 중 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거야. 조세 조약으로. 이해하셨어요? 국내세법보다 조약이 우선할 때 다 조약으로 간다고. 전 세계 대부분 이래. 그래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야. 거주지국 조약에 따라. 미국도 그랬지. 우리나라로 다.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는 대박 국가. 주식 양도책을 한 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과세가 없어. 텍스 헤이븐이야. 텍스 헤이븐. 어마어마한 곳이야. 내가 작년에 싱가포르 의사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기 청담동에 새벽집이라고. 그 소고기 팝니다. 24시간 하는 데죠. 제가 학원 수업 10시에 끝나고 간표하고 오라고 그래서 싱가포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세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수술하는데 무릎 수술하는데 무슨 인공관절 같은 거 넣잖아. 인공관절 넣는데 오늘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싱가포르가 놀라는 거야. 한국 왜 이렇게 싸냐? 니네 얼마냐? 2천만 원 이상인 거야. 10배가 비싸. 아, 우리 의료 천국이구나. 또 한 번 느꼈죠. 그때 우리나라 의사가 막 분노하면서 자네처럼 해야 되는데 막 분노하는 거야. 막 분노하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일도 많이 안 하더라고. 세금을 얼마 정도 내냐? 걔가 또 물어보더라고. 자기네 세금 너무 많다. 그래서 니네 소득세 몇 프로냐? 아, 나 무려 15%나 낸다. 15%? 너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가산세가 15% 아니니? 페널티가 아니라 tax rate. 이상하다. 이자 배당 세금 안 냅니다. 소득세 15%. 법인세율 5%에서 10%. 세금 천국이죠. 세금 천국. 그렇죠? 다만 이제 연금으로 떼는 데 되게 많더라고. 연금으로. 싱가포르이 연금이 한 20몇 프로 떼더라고. 걔들은 연금 떼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긴 주는데 싱가포르 애들끼리 지들끼리 농담한 저 연금이 분명히 어딘가 없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전 세계 가장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국부 펀드가 아람코라는 회사, 이제 석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싱가포르 투자청인데 이런 애들 투자를 많이 하거든. 돈이 많아 어쨌든. 우리 걔네 10%, 우리나라 의사들 46% 내잖아. 46%. 또 우리나라 의사분들 옆에서 분개합니다. 아니 쟤네가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벌고 이게 뭐냐? 그렇잖아요? 일하는 시간만큼 싱가포르 의사들은 한 30시간 정도 일하더라고. 일주일에. 더 많이 하면은 이제 안 된다. 근데 얘들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의료 기술 좀 배워.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이유가 건강보험 때문이야.
왜냐면 의사분들이 일을 많이 해. 40시간 이상 다 해. 수술도 많이 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가 잡힐 대로 잡혔어요, 이게. 수술하는데 얘는 2시간 걸리고 우리는 보통 한 15분이면 합니다. 15분이면. 금방금방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요.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유튜브 많이 보거든.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는 거 이제 유튜브가 많대. 보면은 같이 내가 병원방에 내 친한 분이라서 가잖아. 병원방에서 보면서 이런 느려 터진 놈들 이러면서 막 봐요. 이런 느려 터진 놈들 이러면서 저걸 언제 저래 가지고 돈을 버냐고 막 이러면서 느려 터진 놈들 그래. 답답하다고 막 자기가 자르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지. 세율이 싱가포르 이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 해외로. 거기 가서 주식 파는 거야. 그럼 미국에서 한 푼도 과세 못했지. 전 세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야, 너 나갈 때 내고 가. 나갈 때. 팔지 않아도 나갈 때 내고 가라는 거야. 어디서? 원천지구에서 거주지구를 옮길 거 아니야. 이게 일치하다가 나갈 때 내고 가라는 거야. 근데 너무 잔인한 세금이지. 왜냐하면 나갈 때 내는 게 2가지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 돈이 없지. 주식을 안 팔았잖아 아직.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인지도 모르죠 잘. 그렇잖아. 미실현된 소득을 과세한다 약간 문제지. 하지만 여러분들 세법에서 미실현 소득을 과세하는 게 문제는 아니야. 헌법재판소도 미실현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전 세계가 이걸 권고하고 있어. 미국도 EU도 OECD도. 우리도 간다라고 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신고서 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가봅니다. 국외 전출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을 자 어떻게 의지합니까? 출국일 날 양도한 것을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국외 전출세, exit tax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거의 조세조약에서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대부분 조약에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직을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일단 먼저 하고자 한다는 거죠. 넘기세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모두 과세하느냐 그런 게 아니야. 주식만 대상이에요. 주식만. 부동산은 왜 안 그러냐면 부동산은 원천지국에서도 다 과세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겨. 주식만 거주지구에서 과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세 대상 자산 좀 기억해야 돼. 주식. 그래서 양가로 2번 먼저 합니다. 주식. 근데 이제 부동산 주식이 여기에 포함돼. 부동산 주식이. 일부 국가가 조약에서 빠지나 보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주식만 있다가 근래 개정해서 부동산 주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식 A, B도 업종만 특이한 거지 결국 부동산 주식이잖아요. 극단의 부동산 주식이고. 납세 의무자는요. 이런 거야. 자, 거기 국외 전출자는 납세 의무가 있는데 역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5년 이상 해야 돼. 거주자였다 우리나라 잠깐 왔다가 또 해외 나간다고 또 과세하면 얘가 이상한 거지. 우리나라에 5년은 있었어야지. 그런데 봐봐. 얘가 이민을 가려는 거야. 이민을. 아, 나 이거 한국 싫다. 그럴 수도 있잖아.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 이민 생각이 거의 없죠. 이민 생각이 있으면 이걸 왜 합니까? 그렇잖아. 물론 그렇긴 한데 뭐 이민을 간다고 가정해봐. 근데 얘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 한 10주 가지고 있습니다. 10주 한 5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민 간다고 하니까 이제 비자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출국세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됩니까? 50만 원 가지고 사실 낼 것도 없어. 얘는 손실 봤거든 사실. 손실 봤어. 근데 어쨌든 내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주주만 걷는 거야. 대주주만. 오로지 대주주만. 소액주주를 거두라고 하면 우리나라 마비 되죠. 마비. 자 오른쪽 가봅니다. 체크만 잘하시면 돼. 그럼 양도가액은 어떻게 하냐. 시가로 가겠다. 시가. 시가로 가고 디테일한 건 필요 없어. 취득가액 빼줘. 그래서 취득가액 빼준다. 똑같이 계산해. 넘기세요. 세율은 국내 주식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세율 동일하다. 자, 세액공제에서 첫 번째 조정공제액 있죠. 조정공제액.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미실현된 소득이라도 나갈 때 세금 내고 갔죠. 물론 뒤에 보면은 납부 유예 제도는 있어. 일단은 냈어. 그게 10억을 기준으로 냈는데 실제 나가서 팔 수 있잖아. 팔 때 보니까 8억에 팔았어. 그럼 너 세금 더 많이 낸 거 아니야.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조정공제액이야. 실제 양도했을 때 미달하면 조정공제. 그럼 조정공제라는 건 공제 환급해 주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경정 청구해서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731페이지 잠깐 갑니다. 731페이지. 그래서 731페이지에 반가로 4번에 보니까 경정 청구 있죠. 거기 보니까 조정공제 나오죠. 조정공제 신청하면 경정하는 거야. 경정 신청하면 조정공제에서 빼주는 거야. 자, 다시 앞으로. 내가 해외 나가서 주식을 파니까 이건 웬걸? 그 나라는 또 거주지국이잖아. 그럼 거주지국 내가 그쪽에 가서 또 세금 낼 수도 있잖아. 싱가포르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그 나라에서 너 우리 거주자네? 그럼 세금 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 내면 그 나라에서 내고 우리나라에서 냈던 거잖아. 그럼 이중과세가 된 거잖아요. 그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옛날에 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그 나라에서 내면 다시 돌려와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낸 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731페이지 갑니다. 조정공제 옆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있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야. 무한정. 이런 걸 국세기본법에는 원래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불러.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3개월 이내 해야 돼. 너무 짧아. 외국 나가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거기 2년 이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3개월인데 얘는 몇 년 이내 가능한 거예요?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3개월은 아니라는 거야. 에이 설마 시험 문제 치사하게 1년 이내 이러겠어. 2년 이내 아니면 3개월 둘 중에 하나 쓰겠지. 1년 6개월도 이건 더 이상하지. 이건 더 이상하고 2년. 그죠? 다시 앞으로 와봐요. 국내 원천 필요 없고 넘기시고 신고 납부 가산세. 자 일단은 출국하면요 보유 현황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납세 관리인과 국내 주식 등 보유 현황을 신고합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여러분 이때 말하는 출국이 관광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민 목적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관광 가면 우리나라 그럼 대주주는 뭐 맨날 그 주식 세금 내고서는 뭐 어디 여행 가려도 패키지 여행 하나 제대로 못 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납세 관리인과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안 하면 가산세 물게 돼 있고 양도소득도 신고 자진 납부하면 돼.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가 중요한 거야. 보유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구나. 제목만 아시면 돼. 아 보유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구나. 넘기세요. 732페이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납부유예 제도가 있는 거야. 납부유예 제도. 그럼 왜 이런 걸 왜 만들었습니까? 신고하면서 납부유예 받으려면 담보 제공해야 돼. 담보 뭐로 제공했어? 주식으로 제공하는 거지. 보통 그렇게 프로세스가 흘러가요. 근데 아직 신고한 사람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없었어. 그러니까 한 명도 없었다고 난 들었어. 그래서 유력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냥 제도만 있는 거야. 제도만. 응? 나 같아도 이거를 내고 가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출국할 때 그 출입국 확인해서 이것도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자동 출국 지문 찍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세금을 내고 나가겠어요? 하라는 거지 하라는 거. 그치? 모르겠어. 양가로 3번 재전입 등에 대한 환급. 이건 뭐야? 내가 그렇게 내고 갔는데 다시 한국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옛날에 낸 거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납부예 받은 경우는 그냥 납부예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증여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증여. 내가 이렇게 양도세 내고 갔는데 증여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 저쪽이 증여세 낼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증여한 경우에도 환급해줘야지. 증여한 경우. 요거는 과세 체제를 아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증여는 양도세를 안 내니까. 자, 예제 10-9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거주자 서울시의 국외주소 이전 및 내국법인 S 중소기업 주식은 아니고요. 보유명세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이서울씨는 40년간 계속하여 국내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해외 거주를 위하여 A국가로 40 넘어서 이게 이민 간다는 게 좀 마음이 그렇네. 어쨌든 애 때문에 가는 건가? 항상 이런 뭐 짐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쵸? A국가로 7월 4일에 출국했습니다. 18년 12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S법인 6% 대주주네. 1% 이상이니까 시가총액은 10억 안 되더라도 지분율만 높아도 대주주죠. 해당 사항 있고 10만 주의 시가총액은
지금 출국일이 7월 4일이잖아요. 출국일 현재 시가총액이 10억 원이고 4억 원에 샀네요. 6억 원 있는 거죠. 6억 원. 양도차익. 기타 필요경비 750 뺄 거고. 똑같이 해서. 그래서 20년 7월 4일 A구에서 사업 마련을 이제 이미 나간 거지. 나가고 나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던 중에 10만 불을 양도했는데 주가 떨어지고 양도했죠. 조정공제가 필요하겠네. 9억 원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또 외국 납부세액을 내네. 1억 원을 냈네. 그거 빼줘야 되겠죠. 물음 첫 번째, 납세 의무제에 해당하는지. 대주주죠. 그죠? 국내 40년 동안 살았죠. 출국일 현재 10년간 소급해서 5년 이상 국내 거주했죠. 오케이, 내야죠.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답을 바로 볼까요? 10억 원 양도 당시 시가, 취득가액 4억 원, 기타 필요 경비. 그래서 5억 9,200에 기본공제 똑같이 빼주는 거예요. 5억 9천에 세율, 우리나라 세율 똑같아요. 중소기업이 아니까 20%, 3억 초과분은 25% 부과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1억 3,250만 원. 중소기업이면 20%예요. 3억 초과분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현재 25%.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25% 가고. 자, 그래서 1억 3,200 냈는데 조정공제가 밑에 나오죠. 조정공제는 뭐야? 1억 빠졌잖아. 1억. 그런데 이게 1억이 빠졌을 때 누진세율이잖아. 얘도 20%그 위에는 25%잖아요. 그러면 한계세율만큼을 빼줘야지. 위에 그 올라가는 거. 다시 계산하면 총액으로 계산하면 한계세율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원가액이 왜 배워? 증분법 이런 거 안 배워?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순액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25% 하면 2,500만 원 조정공제가 있을 테고. 외국에서 낸 세금이 1억이죠. 1억. 1억 다 빼주는 거야. 거의 공식은 되게 복잡한데 그 공식은 뭐냐면 내가 아까 10만 주였, 10만 주였나? 몇 주였어? 10만 주였잖아. 그 중에 5만 주만 팔면 얘가 다르잖아. 그때는 한도를 5만 주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 팔았으니까 외국에서 낸 거 전체 다라고 보시면 돼. 다. 그렇죠? 그러면 조정공제가 2,500만 원, 외국 납부세액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냈던 금액이 1억 3,250만 원이잖아. 그러면 1억 3,250만 원 안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다 빼주는 거야. 만약에 외국 납부세액이 1억 5천쯤 되면 다 안 빼주겠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국세청이 외국 세금까지 대신 내줄 이유는 없잖아. 우리가 받은 것만 다 돌려주는 거지. 그게 국외 전출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로써 양도세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마무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습 문제를 집어서 꼭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8문제밖에 안 되긴 하는데 꼼꼼히 풀어보시고 복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무료 강의로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 번 공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알죠? 여러분들 한 번 해서 하는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틀 동안 고생하셨고 잘 모르겠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노예하지 마시고 자주 반복하세요. 반복하시고 1차 시험에 2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한 문제 말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2차 시험에는 세무액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오면 5점 또는 10점. 올해 나온 걸 갈 거. 그러니까 나오면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웬만하면 세법학의 주제는 앞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나오는 거고 나오면 15점 아니면 3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시고 소득세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양도세가 뒤에 떨어져 있지만 외국책 소득세는요. 캐피탈 게인 텍스가 따로 있어. 아예 한 학기 정도 배우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요게 이제 양도시기 취득식 이런 건 법인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